미국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장 투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년 전처럼 숨은 표의 결집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선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 대선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은 지금 이곳에 쏠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번 미국 대선의 의미를 좀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미국 대선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미 동맹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외교의 한 절반을 대미 외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향후 미국의 4년 동안의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라든지 동북아 정세 그리고 우리의 통상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4년 동안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 우리로서는 과거에 경험 못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파장이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 4년 더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면 과연 한미동맹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이 4년 더 가느냐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고 이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4년 전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줬던 그런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외 정책 기조로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개표가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의 결과를 보면 16대 10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앞서고 있습니다. 6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이게 다 시차도 다르고 주마다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당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쯤 저희가 그 윤곽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유권자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16표 대 10표 하면은 그게 이제 유권자 투표의 26표지 선거인단의 26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햄프셔도 굉장히 작은 주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제가 알기로는 4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표를 가져갈 것인가. 그러한 풍량기가 되는 주들에서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선거인단 27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6개 경합주가 있죠. 네. 선벨트라고 하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남부하고 서부 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동북부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있는데 보도에 나온 것처럼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섭니다. 네. 그리고 선벨트 지역에서는 경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누가 예. 이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 윤곽이 이 두 경합주에서 어디에서 먼저 나오냐면 선벨트에서 먼저 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먼저 나오게 되면 예. 동부 지역이고 서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2시 정도가 되면 예. 이제 플로리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거기서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앞서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선벨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예. 그리고 이제 러스트벨트에서 당일 투표 개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앞서게 되면 예. 이러면 이제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윤곽을 알려면 올 주말까지 최소한 6일까지는 기다려 봐야지만 그때 펜실베니아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윤곽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윤곽
이력이 드러났을 때 일반적으로 패배 선언을 하면서 끝나게 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불복을 하게 돼서 뭐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참 이런 그 가능성까지 저희가 지금 미국 그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선거를 보면서 얘기해야 돼 참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TV 토론에서 밝힌 것처럼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개표 결과를 승복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가 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오래 걸릴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능성은 트럼프 후보가 이제 불복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러한 그 경우의 수는 어떤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스트벨트에서 그 어떤 현장 투표를 개표했을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선거 당일날 밤에 개표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다라고 이제 승리 선언을 하는 거죠. 원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배자가 패배했다고 인정을 하고 승자한테 전화를 해야 끝나는 건데 예. 이거는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죠. 선거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한 후보가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결과가 끝까지 가면 상관이 없는데 우편 투표가 후에 들어오면서 알려진 것처럼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 얘기는 그 선거 당일날 개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설지 모르겠지만 점점 우편 투표를 개표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최종 결과를 딱 합산해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는 사기니까 민주당이 나의 승리를 스틸 훔쳐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미 대선이 그간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하고 변수가 많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풍향계 지역으로 꼽히는 게 북부의 러스트벨트와 남부의 선벨트, 그중에서도 플로리다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곳을 트럼프가 잡으면 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 바이든도 역시 여기를 잡으면 더 이제 우세가 확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플로리다 지역을 가장 유심하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외에도 뭐 텍사스나 아이오와 중요한 지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경합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이번에 조지아나 텍사스나 아이오와는 원래 경합지입니다. 그렇지만 조지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그 공화당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경합이라고 나올지라도 저는 조지아하고 텍사스가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아이오와라든지 네바다 이런 쪽은 경합지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270이라는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로리다하고 펜실바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그 대선 결과를 놓고서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6개의 경합주를 제외하고서 2016년에 민주당이 이긴 지역을 바이든 후보가 똑같이 이긴다고 한다면 232표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 후보는 205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러스트벨트가 46표고요. 선벨트가 55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232표에다가 그 로스트벨트 46표를 가져가게 되면 278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선벨트를 다 져도 만약 바이든 그 후보가 로스트벨트를 이기면 이기게 되는 것이고. 과반을 넘네요. 그렇죠. 네. 반면에 그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205표이기 때문에 선벨트가 55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합쳐도 260표입니다. 그러니까 10표 이상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더 작은 거죠. 선벨트 3개를 다 이기고 최소한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조지아나 그다음에 그 텍사스나 아이오와 이런 쪽은 2016년에 모두 트럼프가 이겼던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 그곳에서 경합이 일어났던 얘기는 만약 바이든 후보가 그쪽에서 한두 개라도 더 가져오게 된다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더 유력해지는 것이죠. 이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고
또 이제 점치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우편 투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단 이번에 사전 투표의 경우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후보들마다의 유불리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쪽에 많은 분들이 좀 손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거라는 것은 가서 그 투표를 하고 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투표를 하겠다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I voted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기 투표 결과를 봤을 때 우편 투표를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했다는 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기 현장 투표가 또 있었거든요. 그걸 예. 보면 공화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그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얼마만큼 바이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것이 이제 그 11월 3일 날 그 현장 투표에서 얼마만큼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냐. 예. 왜냐하면 그 현장 투표에서는 공화당 지지층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 투표, 11월 3일 날 현장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편 투표가 많은데 그 경합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러니까 수백만 표의 각각의 경합주 수백만 표의 우편 투표가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연이 되거나 예. 아니면 제때 그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효표가 돼 버리면 예. 사실 경합주는 몇만 표 차이로 그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만약 우편 투표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거나 무효표 처리가 돼버리면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다고 해서 확실히 카운트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바이든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소송전을 말씀해 주셔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대법원의 정치 지형을 보면은 우파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우파 6, 좌파 3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소송전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연방 대법원의 그 법관이 9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6분이 공화당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좀 보수 성향이시고 3분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좀 진보 성향인데 아무래도 법관 같은 경우는 정치 중립성을 강조를 하고 이제 그 자신의 양심과 뭐 법치수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념적 성향이라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통해 가지고 우편투표 개표라든지 예. 재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 성향인 그 법관들이 공화당 그 측 주장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그 로스트벨트 지역에서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이런 지역에서 소송이 걸렸을 때 예. 한 번은 보수의 손을 들어주지만 2번은 진보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 얘기는 보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소송이 지금 230건이 넘는 소송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이념 성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전에 바로 이제 공석을 채운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인데 아무래도 법관들도 조심을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기반한 그런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앞서 이제 우리의 대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한반도에는 글쎄 어떤 전망들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그 두 미국 대선 후보 모두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분들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대표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결국은 어느 분이 당선돼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와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경우에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지만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미 관계 같은 경우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것처럼 한미 동맹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방위 분담금 증액에 있어서 한국 측과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연출했었고 예. 이와 더불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라든지 이런 걸 꺼내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가치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자꾸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불안정성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치유하고 다시 한미 동맹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미 동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즉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안정적이고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빠르게 북미 협상을 재개한다는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갖고 있는 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잘 보셨겠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것은 결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북미 간의 양측의 이견이거든요. 예. 결국은 그것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실무 협상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기를 할 그것은 트럼프나 바이든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조금 재개 속도는 늦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차근차근 간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정성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네. 한반도 정세에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대선과 관련해서 국민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